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제3부 인류의 통합. 15만 년 전 지구에 인류가 등장한 이후 여러 다른 동물들과 특별한 차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농업혁명 이래 인간 사회는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졌습니다. 상상의 신화와 허구, 건물들은 더욱 정교해졌으며 사람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길들여지기 시작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상상의 신화와 허구가 만든 규칙을 준수하며 그들이 만든 이상을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면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인공적인 본능의 네트워크를 우리는 문화라고 부릅니다. 문화는 완전하고 조화로우며 불변의 본질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가르치고 전합니다. 이 문화는 외부에 의해서만 변화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히려 환경의 변화, 스스로의 내부적 문제들로 인해 역동적으로 변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내부적 역동성을 부여하는 문제는 바로 모순입니다. 중세 유럽은 기독교와 기사도라는 모순이 만든 문화의 시대였습니다. 한편에서는 온유와 사랑을 외치며 다른 한편에서는 명예를 위해 목숨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며 수치스럽게 사느니 죽음을 택하는 정신, 그리고 한 번 당한 수치는 피로써만 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귀족들과 기사들은 이 둘을 모두 수용하여 삶에 적용했습니다. 이 모순의 충돌은 결코 해소될 수 없었으며 십자군 전쟁으로 표출되었고 성당 기사단, 간호 기사단을 탄생시켰습니다. 훌륭한 기사는 훌륭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으며 훌륭한 기독교인은 훌륭한 기사의 모습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모순된 또 하나의 예를 보면 프랑스 혁명 이후 자유와 평등이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는 타인과의 평등을 깨며 타인과의 평등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세 문화가 기사도와 기독교를 조화시키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서도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에 의해 발생하는 긴장과 분쟁, 딜레마는 어쩌면 우리 문화의 향신료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충돌하면서 만들어낸 문화의 힘은 강력하며 인간의 문화를 건설하고 유지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문화에 대해 거시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인간의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서로 다른 문화가 충돌해서 변화하고 내부의 긴장과 분쟁, 갈등에 의해 변화하며 새로운 과학 기술에 의해 변화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문화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을까요?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와 몽골 제국은 힘껏 팽창해서 하나로 만들었지만 결국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기독교 역시 유럽의 종교로 성장했지만 수없이 많은 분파를 낳았습니다. 라틴어도 유럽 전역으로 퍼졌으나 지역별 방언으로 갈라져 많은 나라들이 서로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문화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메가 문화를 이루기도 하고 메가 문화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 전체를 거시적으로 보면 문화는 통일로 향하는 강력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구 안에 인류가 흩어져 정착해 살아가기 시작해서 정착 생활을 시작한 이후 각각의 공동체들은 독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서로의 존재조차 모른 채 격리된 수많은 인류는 우주 공간에서 외계인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과 동일했습니다. 완벽하게 독립된 각각의 공동체는 그들만의 사회, 문화, 정치와 전쟁 등을 겪으면서 문화적 발전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최초의 문명은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각각의 강가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서기 378년 동로마 제국의 발렌스 황제가
고트족과의 아드리아노플 전투에서 사망했고, 같은 해 마야의 최대 도시 티칼의 착톡 아이착 왕이 테오티우아칸 군대와의 전투에서 패배해 사망했는데, 이 사건은 서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이 발생했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기원전 1만 년경 지구 안에 독자적으로 문화를 이루며 살아가던 공동체는 수천 개나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2000년이 되자 수백 개에서 많아야 2000에서 3000개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3500년이 지난 기원 후 1500년경 세계는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인들이 세계 탐험을 시작하면서 문화적 충돌이 발생했고, 그 결과 90%에 가까운 인류는 단 하나의 큰 세상으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대항해 시대는 아즈텍,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고 안데스 세계를 붕괴시켰습니다. 1606년 호주 대륙에 상륙해서 주변 작은 섬의 독자적인 문화까지 모두 정복해버렸습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는 문화, 정치, 경제가 밀접하게 연결된 하나의 세상으로 결합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은 여러 세기를 걸쳐 진행되기는 했지만 한 번 시작된 이상 멈추지 않았으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모든 인류는 지구라는 행성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경제, 사회, 법, 체계 등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유 문화,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것,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류는 거대한 홍수에 의해 모든 것이 뒤섞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문화끼리의 충돌과 결합으로 전에 없던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기도 하였지만, 세계적 충돌이 빚어낸 결과일 뿐 고유한 문화는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는 느린 속도였지만 하나로 통일되는 과정을 겪어왔으며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호기심에 의해서였을까요? 지구 대통합의 역사를 이끌었던 주인공은 첫째, 경제였으며, 둘째, 제국을 세우고자 하는 권력력이었고, 셋째, 잠재적 신자를 확보하려는 종교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으며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지구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제 지구를 대통합시킨 세 가지 요인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돈의 향기. 수렵 채집인들에게는 돈이 필요 없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서 살았으며, 농업혁명이 시작되었을 때에도 이런 방식의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소규모 공동체를 이루며 친밀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차 인구가 늘어나 도시와 왕국이 등장하면서 자급자족과 물물교환은 한계를 드러냈고, 복잡한 사회구조에 의해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직업들은 화폐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는 물물교환이나 자급자족이 어려운 환경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절실한 필요를 해결하고자 여러 곳에서 화폐가 만들어져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화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규모가 커진 사회는 화폐가 절실하게 필요했으며 재화와 용역을 교환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물품들의 가치를 쉽게 측정할 수 있었으며 교환과 관리가 편리했고 드디어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화폐 역할은 조가비, 가죽, 소금, 곡식, 구슬, 별 보배, 고등 껍데기 등이 4000년 동안이나 지속했습니다. 이후 화폐의 역사에서 진정한 돌파구가 생긴 것은 그 자체로는 내적인 가치가 없는 화폐지만 저장과 운반이 편리했고 사람들이 신뢰한 화폐의 등장이었습니다. 기원전 3000년에서 2000년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은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화폐의 단위는 세겔이었고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는 그저 화폐일 뿐인 것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기원전 640년이 되자
아나톨리아 서부에 있는 리디아에서 최초의 주화를 만들어 사용하게 됩니다. 주화는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으며 주화에 귀금속이 포함된 양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가치의 차등을 나누었으며 이 주화를 누가 보증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보증한 주화를 위조한다는 것은 왕의 힘에 대항하는 반역 행위였기에 주화는 신뢰를 받으며 활발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리디아에서 사용된 주화 제조법은 번성하여 지중해에서 인도양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본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화폐는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고 다른 통치자의 지배를 받으며 다른 신을 숭배해도 그 모든 장벽을 넘어 신뢰를 얻었고 교류하였습니다. 모든 장벽을 넘어 사용할 수 있었던 금, 은, 화폐는 많은 유익을 제공했지만 이와 동시에 또 하나의 아픈 역사를 남겼습니다. 바로 인간의 욕심을 자극했고 그것은 역사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1519년 에르난 코스테스 일당이 멕시코 지역에 살던 아즈텍인들을 만났을 때 금을 보고 눈이 뒤집혔으며 지나친 욕심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아즈텍인들이 이유를 묻자 자신들은 금으로만 나을 수 있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과 이슬람교도인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은 수차례 이어졌고 그때마다 승자는 달랐는데 서로에게서 취한 금화와 은화를 기쁘게 사용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자다라고 쓰여있는 화폐를 사용하였고 무슬림인들 역시 예수와 성모 마리아를 새겨놓은 주화를 잘 사용하였습니다. 돈이 신앙을 이긴 역사였습니다. 이뿐인가요? 자식 몇 명을 노예로 팔아서 나머지 가족의 생계를 이어간 부모들도 있었고 신실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사기와 도둑질을 일삼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돈 앞에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화폐, 돈은 모르는 상대와의 관계를 이어주고 돈독하게 하는 힘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서로를 적으로 간주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끔찍한 역사를 선사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금, 은, 화폐가 발생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이것으로 소통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궁금합니다. 11. 제국의 비전. 제국이란 무엇일까요? 유발 하라리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지니고 서로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상당히 많은 수의 다른 민족을 지배해야 합니다. 제국이라는 호칭을 얻으려면 지배했던 다른 민족의 수가 20에서 30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탄력적인 국경과 잠재적으로 무한한 식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국은 자신의 정체성과 기본 구조를 유지한 채 더 많은 국가와 영토를 집어삼키고 흡수해야 합니다. 제국은 정부 형태, 영토의 범위, 인구의 크기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문화적 다양성과 국경의 탄력성으로만 정의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군사적으로 정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테네는 자발적 동맹으로 제국이 되었으며 합스부르크 제국은 혼인을 통해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제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또한 제국은 독재적 황제가 통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제국을 건설한 영국은 민주주의였으며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미국도 민주주의 국가들입니다. 제국은 영토의 넓이나 얼마나 많은 수의 다른 민족을 지배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테네 제국의 크기는 오늘날의 그리스보다 작았고 아즈텍 제국 역시 멕시코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수십 개, 수백 개의 다른 민족을 지배했습니다. 아테네는 100여 개의 도시국가를 지배했고 아즈텍은 371개 정도의 부족에게서 세금을 걷어들였다고 합니다. 제국은 지난 2500년간
세계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정치 조직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제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제국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으며 반란도 빠르게 진압한 안정된 형태의 정부였습니다. 하지만 제국을 건설하고 유지하려면 수많은 사람들을 악랄하게 살해하고 무자비하게 억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쟁 후 남겨진 이들을 노예로 삼거나 추방하고 대량 학살을 해야 했습니다. 로마가 스코틀랜드를 침략하였을 때 칼가쿠스 족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로마는 약탈과 학살과 강도질을 두고 제국이라는 허튼 이름을 붙였고 사막을 만들어 놓은 뒤 이를 평화라고 부른다. 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공통된 흥미로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국에 통합된 민족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목숨마저 잔인하게 빼앗겼는데 이후 흡수된 모든 민족은 자신을 제국의 후예로 여기며 자신이 속한 제국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언어와 문화, 정치 체계 등 모든 것들을 칼을 앞세운 폭력 앞에 빼앗겼는데 이 모든 아픔과 치욕의 역사를 버리고 제국의 언어로 말하고 생각하며 꿈을 꾸는 제국의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강한 본성이 강한 제국에 자신이 속하기를 바라는 것과 비슷한 것일까요? 그리고 침략한 제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정복한 민족과 국가에게 너희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 우리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는 사고를 가르치고 그들 스스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제국은 사르곤 대제의 아카드 제국이었는데 자신이 세계를 정복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후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히타이트로 이어지는 동안 모든 왕들은 사르곤을 모델로 삼았으며 우리가 너희를 정복한 것은 너희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배한 민족들에 대한 인종적 차별과 문화적인 차이를 강조하기는 했지만 제국은 늘 자신들의 팽창을 정당화했으며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는 소수 민족들의 반란과 독립의 시도를 철저하게 봉쇄했습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 인간의 발길이 닿는 곳은 어디라도 짐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심지어 말과 소에게까지도 자신의 은혜가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치관과 인식은 역사에 깊은 영향을 끼쳐서 하나의 제국이 붕괴하면 기존의 제국 전체를 재통일해야 한다고 들들 볶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는 멈추지 않았으며 언제나 성공했습니다. 또한 제국은 자신들의 정복과 확장에 명분을 더해 열정을 다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야만인들에게 평화와 정의, 교양을 전해주고 있다고 믿었고 마우리아 제국은 부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확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슬림 칼리프는 신의 명령을 받아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알라의 뜻을 전파하려 하였고 기독교 역시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유럽 전역에 선보였습니다. 그렇게 개종된 유럽은 자신들의 신앙을 아메리카 대륙으로 전하기 위해 무력을 앞세운 상인들과 함께 정복과 확장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해가 지지 않았던 영국은 자유주의와 자유무역이라는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아갔으며 소련은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공산주의를 고수하고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제국에 의해 정복된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융합하기 시작했고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아니라 점차 평등해져 갔으며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버리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정복자인 제국의 언어를 공통으로 사용하기 시작하고 신앙도 같아지며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시점이 되면 비로소 제국의 확장은 완성 단계에 이릅니다. 물론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종족과 피부 색으로 사회적 차등을 두지만 제국의 힘에 정복당한 이들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점차 제국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건설된 많은 건축 양식들, 문화와 가치관, 신앙들은 이제 더 이상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분리시킬 수 없는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드디어 지구는 하나의 제국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법과 경제, 환경이 하나로 연결되어 지구라는 행성 안에서 홀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작은 지역의 문제가 전 세계의 문제가 되어버릴 만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구라는 하나의 제국에 참여하고 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12. 종교의 법칙. 돈과 제국 다음으로 강력하게 인류를 하나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모든 사회 질서는 상상의 산물이기에 취약하기 마련이며 사회가 커질수록 새로운 사회 질서가 필요해졌고 이로 인해 소멸과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이것을 초월하는 정당성을 제공하는 핵심적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종교입니다. 사회 질서, 문화, 심지어 법까지도 사회의 안정과 필요에 의해 변화하는데 종교는 초월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나도 흔들림 없이 세계를 하나로 통일시키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교는 서로 다른 공동체를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 두 가지 속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언제 어디서나 진리이고 보편적이며 초인적인 질서를 설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들의 교리와 가르침을 진리로 규정짓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만 빈약해도 세계로 전파되는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확장하고 세력을 키워나가는 종교는 보편적이면서 반드시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고대 종교는 지역적이고 배타적이었습니다. 인류 전체를 개종시키는데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수렵 채집인들은 좁은 지역에서 평생을 보내며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존하기 위한 신앙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는 지역의 기후나 환경, 사는 동물, 식물에 국한된 애니미즘이 지배적인 신념 체계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이 전혀 달라 동물과 사는 식물들이 전혀 다른 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그곳에 없는 동물과 식물에 대해 신화를 만들도록 설득할 수 없었고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농업혁명이 발생한 후 애니미즘을 대체할 새로운 신념 체계, 종교가 필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애니미즘은 모든 자연은 서로 소통할 수 있었고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는 대상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정착하며 살아가기 시작한 인류는 동등한 존재로 여겨진 가축을 통제하거나 마음대로 다루어야 하는데 애니미즘 사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동물과 식물을 지배하고 인간 아래에 두는 새로운 신념 체계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때 더 많은 수확을 위해 자연을 다스리는 각종 신이 등장하게 되는데 풍요를 가져다주는 온갖 상상의 신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신들의 등장은 또 하나의 큰 변화를 가져다 줬는데 그것은 바로 호모 사피엔스의 위치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존재가 동등한 위치에 있었는데 신들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하면서 신 다음으로 인간을 위치시켰으며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후 기원전 1000년에 들어서면서 위 두 가지 속성, 즉 보편적이면서 선교적인 종교가 등장하여 보편적 화폐, 제국 다음으로 인류의 통일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들의 출현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혁명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종교는 다신교에서 일신교로 변화하였습니다. 물론 일신교는 다신교의 영향과 일신교가 가지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신교, 다신교를 품고 있습니다. 애니미즘 종교는 다른 모든 신을 인정하였으며 고전 그리스 다신교도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힌두교 역시 아트만이라는 단 하나의 원리가 무수한 신들을 통제하며 여러 신들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신교는 폭넓은 종교적 관용을 베풀었고 다른 종교나 이단을 규정지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대한 제국을 정복했을 때에도 정복한 곳을 개종시키려고 하지 않고 수용해 주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를 전파하려고 외국으로 선교사를 파견하지도 않았으며 개종의 목적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신교는 다양한 일신교를 잉태하게 되었으며 이 중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일신교가 등장하면서 종교는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유대교는 인류 전체가 자신들의 종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지만 유대교가 잉태한 기독교는 바울에 의해 유대인뿐 아니라 인류를 구원해야 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기독교보다 늦게 생성된 이슬람교 역시 자신들의 종교를 확장하기 위해 전쟁을 불사하였습니다. 일신론자들은 다신론자들보다 광신적이었고 자신들만이 신의 모든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신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은 기독교를 국교로 삼기 전에는 일신교를 막기 위해 4차례나 박해를 가했지만 결국 기독교를 국교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동안 몇천 명 정도의 사람을 살해했는데 기독교가 된 이후 1500년간 수백만 명을 학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학살해야 했고 기독교 내에서 생각이 달라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전쟁이 무참히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황금률로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동과 서로 나뉘어 전쟁을 했으며 이후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뉘어 서로가 맹렬하게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또 다른 종파들을 박해하며 살해했습니다. 단 하나의 신은 단 하나의 교리만을 가질 수 있기에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신앙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쪽과 선행의 삶이 뒤따라야 한다는 생각, 세례에 대한 다른 의견, 성령론, 교황의 권위, 성자들에 대한 권위 등등의 여러 교리들이 서로 충돌하며 수없이 많은 이들을 핍박하고 서로를 살해해왔습니다. 그리고 재난과 전염병의 원인을 전혀 상관없는 여성에게 뒤집어 씌워 많게는 6만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여성들을 학살했습니다. 일신교는 신이 오직 하나라고 믿고 있지만 다신교의 영향으로 일신교 내에 또 다른 신을 믿고 있습니다. 바로 선과 악의 존재입니다.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고 착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를 어떻게든 설명해야 했던 일신론자들은 자신의 유일한 신이 악한 신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신보다는 약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힘을 가진 존재, 악마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여 대답하기 난해한 질문들을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일한 신이 왜 악을 탄생시켰으며 인간을 현혹하도록 방치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헤매고 있습니다. 일신론자들은 악이라는 것에 대해 어려워하며 이신론자들은 우주의 질서를 명확하게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전능한 신이 악과 싸울 때 인간의 도움마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자연적 실체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종교가 주류를 이루기는 했지만 인도의 자이나교, 불교, 중국의 도교와 유교, 지중해의 스토아 철학, 견유 철학, 에피쿠로스주의와 같이 신을 섬기는 형태가 아닌 종교들도 나타났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더라도 자연의 섭리와 법칙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불교는 모든 번뇌의 원인이 신의 변덕도 아니고 사회적 환경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불쾌한 것을 경험하면 제거하려고 집착하려고 하고 즐거움을 경험하면 지속하고 더 배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불만족스럽고 평안에 들지 못합니다. 위대한 왕과 신조조차도 슬픔과 번민으로부터의 자유를 줄 수 없으며 우리의 기본적 정신 패턴을 바꾸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것으로부터 집착을 없애는 것이며 이를 위해 명상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명상기법을 통해 모든 고통과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진 이들을 깨달은 자라고 칭하며 숭배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열반에 이르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세속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빕니다. 이로써 수많은 보살과 부처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그들이 남긴 글들과 행동들은 핵심 교리가 되어 불교를 지탱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먹고 사는 문제인 상업을 필두로 제국과 종교가 팽창과 통일 과정을 전개하며 하나의 지구로 변화시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생명체의 진화와는 사뭇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류에게 역사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승자가 남긴 유산이며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선이며 정의인 것이 사실인 것처럼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영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해야 할 보편타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독교와 이슬람교, 불교가 인류 대부분이 믿는 종교가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할까요? 각종 이념과 문화는 또 어떠합니까? 세계를 제패한 많은 것들이 참으로 기고한 운명의 역사를 딛고 인류를 숙주 삼아 뿌리 내렸지만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다고 해서 인류에게 큰 이변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현재를 가지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고 믿고 따르고 있다고 해서 가장 보편적인 선, 진리라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를 왜 연구하는가? 물리학이나 경제학과는 달리 역사는 정확한 예측을 위한 대상이 아닙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까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 챕터를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통합되어 왔고 그 통합의 견인 역할을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되어 굉장히 큰 안목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돈과 제국과 종교가 각각의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유발 하라리의 책을 통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쁩니다. 다음 챕터에서도 행복하게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